노인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보면 열의 9은 대처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과 어린이와 같은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영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폭행, 요양원 폭행, 잊을만 하면 뉴스를 통해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많은 경우에 가족들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아니다 보니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기도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런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가 가장 큰 증거잖아요. 근데 CCTV가 없을 때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늘 강조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말밖에 없고 증거가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말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살인의 도구로 사용된 피 묻은 식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건 말이기 때문에 증거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입니다. 피해자가 어린이건 노인이건 마찬가지이고, 다만 말이라는 증거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마다 말이 다를 수 있고, 말은 시간과 또 자기의 입장 이런 거에 따라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결론적으로 꼭 아셔야 될 거는 말만으로도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 사건에서 말밖에 없는 사건들도 정말 많습니다. 말밖에 없는 사건은 결국 일명 진술의 신빙성이라 그래서 결국 누구의 말이 맞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나의 말에 더 신빙성을 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이이거나 노인인 경우에는 진술을 끌어내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검사로 일했을 때 피해자가 아이이거나 노인인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아이의 경우에는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리고 기억력이 온전치 않아서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혹 뉴스에서 상습적으로 아이를 폭행했고 노인을 폭행했는데 이 사람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런 경우도 보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굉장히 분노를 느낄 때가 있는데, 법적인 측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재판에 넘기고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일시 장소와 행위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특정도 없이 그냥 많이 때린 것 같으니 처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걸로 의심이 돼도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우리가 간혹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진술 준비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 어느 누구도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확한 일시 장소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짜를 정확히 모른다면 계절이라도 특정할 수 있고, 날씨가 추워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 그때 내가 생일이어서 케이크를 먹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좁혀 나간다면 막연히 진술이 불투명해서 상대가 받아야 될 처벌을 못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측을 만나서 이런 자료들을 같이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도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기억을 상기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 수사를 할 때는 아이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대검이나 이런 곳에선 진술 분석이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진술 분석을 위해 투입되는 사람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라 아이와의 이 대화를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투입이 돼서 라포를 형성하면서 아이와 친분을 쌓고, 그리고 점점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진술을 이끌어냅니다. 간단한 사건인데도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막 7시간, 8시간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실제로 봤던 사건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아이가 폭행 부위 혹은 성폭행 당한 부위를 말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형을 갖고 와서 그 상대방이 너의 몸에 어떤 부위를 만졌니? 라고 하면서 손으로 가리켜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 혹시 그 부위가 어떨 때 사용을 하는 부위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피해 내용을 특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술 분석 과 같은 과학수사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후 전문가가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는데, 내용에 검사나 판사가 반드시 그 내용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걸 따르지 않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의 리포트는 굉장히 높은 신뢰성을 줘서 이거에 따라서 상대방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만약에 이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러서 피해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증거는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피해자가 사망을 하면 아무래도 좀 어려운 점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일단 사망한 사실 자체가 있다면 이게 누구로 인해서 사망했는지를 모르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주변 사람 진술이나 뭐 CCTV나 뭐 이런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해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고, 단순히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증거가 부족해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처벌받지 못하는 경우는 잘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적인 쟁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의 행위를 사망했으니까 살인죄로 갈지, 폭행치사죄로 갈지, 상해치사죄를 의율할지,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폭행할 때의 이 가해자의 고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어떤 법이 적용될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유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장 무거운 살인죄가 적용돼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때린 건 맞지만 내가 죽일 생각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다, 그래서 폭행치사죄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극히 법리적인 부분이라 어떤 죄명이 적용되어 할지에 대해서 꼭 전문가와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내가 폭행당한 게 아니라 가족이 폭행을 당한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내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도 당연히 고소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피해자가 나의 아이라면 일단 아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건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피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가급적이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말하는 장면을 좀 녹화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림을 그리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아이의 진술을 끌어내서 피해가 뭔지를 먼저 좀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적인 액션을 취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타깝지만 고소를 할 수 없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다 보니 이것저것 변호사가 다 고소장에 넣어줬으면 좋겠는 그 심정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더 해가 될 수도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를 고소할지에 대해서도 변호사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 대충 써서 내면 경찰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장 작성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린 부분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폭행 등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국가 시스템이 생각보다는 잘 겸비가 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법률 상담을 해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들도 잘 검색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로 일했을 때 기억을 잠시 떠올리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어디 사는지 알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있어서 그 당시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안타까웠던 점은 홍보가 덜 돼서 예산이 넉넉한데 지원자가 없어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한 경우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를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벌이 금지가 됐지만 훈육을 목적으로 살짝 체벌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폭행죄로 들어가게 되나요?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때리면 폭행죄인데, 이 폭행죄의 위법성을 없애줄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처벌은 안 받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굴 때렸는데 정당방위면 폭행 맞지만 이 행위는 위법하지 않아, 이래서 처벌 안 받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 하에 체벌의 일정 범위를 정당 행위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해서 처벌을 안 했어요. 그 범위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고소를 당했다면 처벌을 피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가급적 그래서 체벌을 하지 않는 게 맞긴 한데, 또 교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다 보면 정말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미하게 한 이런 경우까지도 다 처벌을 하는 게 맞냐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사건화가 되면 이게 정말 사랑의 맨지 아닌지가 또 명확한 게 아니다 보니까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거는 이제 사안에 따라 잘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노인분이 본인 고집 때문에 먼저 요양보호사나 선생님을 막 때렸어요. 그래서 내가 참다가 때린 경우는 폭행죄가 되나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뭐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고, 뭐 정당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뭐든 간에 될 수 있고, 예전에 검사로 일했을 때는 요양보호사들이 80대의 노인을 여러 차례 폭행해서 이제 입건돼서 경찰에서는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당시 검사였던 저에게 이렇게 송치가 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경찰 의견만 봤을 때는 나쁘네, 어떻게 어르신들을 책임져야 될 요양보호사가 무려 2명이 남자가 80대의 노인을 때릴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록을 면밀히 보면 어르신께서 80대라고는 하지만 일단 힘이 굉장히 세시고, 그리고 주변 같이 요양보호원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물리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또 여성 요양보호사님은 이분을 혼자
컨트롤 할 수가 없는데 이 여성 요양보호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폭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분을 제지시키고 진정시켜야 돼야 되는데 남자 2명이서 붙잡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당시 판단 하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폭행을 했다라고 말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되게 고민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사안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피할 수도 있고 처벌을 받더라도 그 수위는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고 예외적일 수 있지만 검사님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으나, 다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혼자만의 확신을 갖고 누군가에게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폭행이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이 세거나 하면은 제어가 안 되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꽉 잡아서 이렇게 끌고 온다거나 안치려고 이렇게 힘을 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폭행이 아닌데 혹시 그런 것도 폭행은 맞아요. 폭행,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이라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잡는 거, 잡아 끄는 거, 미는 거, 턱 치는 거, 딱밤 이런 것도 다 폭행은 폭행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벌 대상의 폭행이냐를 검토하는 거고, 고의로 몸에 손을 대면 폭행은 폭행이죠. 오늘은 어린아이 그리고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런 사건에서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증거를 잘 수집하고 내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범죄가 넓게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별것 아니지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액션을 취할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여러분들의 그런 사연을 꼼꼼하게 들어줄 수 있는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